자, 이제 5번 대리의 종류죠. 104페이지. 1번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일단 임의적으로 대리권을 주면 뭐죠? 임의대리고, 법률 규정에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인데요. 법정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친권자 후견인. 그죠? 2번 능동대리, 수동대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능동대리가 대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거를 받는다는 말은 누가 의사 결정하죠? 상대방이. 따라서 대리는 수동대리 경우에는 뭘 하지 않아요? 의사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 동그랑땡 2번에서 기억 보시면 수동대리에 대해서는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니은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도 함께 가진다고 해석된다. 이런 기억 니은은 결국은 대리는 뭐가 본질이라는 얘기죠? 능동대리가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능동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시죠.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병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고, 다만 부수적으로 수동대리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된 것과 종대권서 나눠야 되고요. 3번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예요? 무권대리고, 자세한 건 뒤에서 봐야 되고. 6. 대리의 3면 관계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등장인물이 3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3면관계란 말을 쓰고 있다 정도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2번 대리권이 나오죠. 의 및 성질이 나오는데 1번과 2번에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대리권은 뭐죠?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차이점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는 권리예요. 남을 위한 것은 권한이라고 해요.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자기 자신에게 효과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효과 기속되는 거니까 대리권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고요. 4번 대리와 기초 내부 관계는 좀 설명드릴 거고, 2번에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나오는데 그냥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해요. 교재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안 읽어봐도 돼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된다. 끝이고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죠? 수권행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은 대리권을 주는 행위인 수권행위가 되고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권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죠. 갑이 뭘 원해요? 아파트 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수권행위는 명백히 법률행위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독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이런 의미죠.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 라고 했더니 내가 그렇게 할게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이 대리인이 되는 거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뭐죠? 계약으로 보는 견해고요. 이런 거 필요 없다.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특히 을이 싫다 내가 안 할래 라고 거절했더라도 이미 을은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라고 해야 비로소 을이
대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통솔과 판례는 숙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는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숙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해서 을이 승낙을 해야지만 을이 비로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뭐가 못 돼요? 대리인이 못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승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민법 규정은 아무 의미 없는 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 계약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민법 117조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2. 숙권행위의 법적 성질에서 통솔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뭐요? 이해합니다. 그죠? 단독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식과 상대방은 뭐 읽을 필요도 없는데 숙권의 방식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또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4번 숙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죠. 우리 교재는 좌측에 또 기초 내부관계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뭐죠? 기초 내부관계 2개 나왔죠. 그죠? 물론 하나만 보면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 대리권은 단독행위로서 일방적으로 주는 건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둘이 친구 사이여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여보 당신이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갑의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모처리를 부탁했다 위임관계에서 대리권을 주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를 통칭으로 뭐라 그러냐면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단에 보시면 5번 해가지고 숙권행위에 뭐가 나와요? 유인성이 나오고 무인성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숙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 문제예요. 기초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면 숙권행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이런 견해가 유인성이고요. 기초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숙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가 뭐죠? 무인성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여서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갑과 을이 이혼했을 때 자동으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유인성. 둘이 이혼했더라도 여전히 을은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예요? 무인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유인성, 무인성 해가지고 기억, 개념이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니은번 무인설에 의하면 디귿번 유인설에 의하면 이렇게 학설이 속에만 나와 있을 뿐 뭐가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판례는 무인성을 취합니다. 우리 판례는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어디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이 판례가 어디 나와 있냐면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 3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오시면 뭐가 있냐면 6번 판례가 있어요. 35페이지 나와 있는 6번 판례가 숙권행위와 기초 내부관계에 관한 무인성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 중요한데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갑이 을에게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다.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 없는 거죠. 왜요? 반사적에서 무효니까. 근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당장 8천만 원을 줄 돈은 없는데 아파트 한 채가 있다. 네가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8천만 원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뭘 한 거죠? 숙권행위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박빚을 갚는 것은 반사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예요. 그럼 이것이 만약에 얘가 무효면 얘도 무효가 된다라고 유인서를 취하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무권대리인이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해요? 무인성을 취해요. 따라서 얘가 무효래도 어디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숙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고, 따라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뭘 취하고 있는 거죠? 무인성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6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처분을 이인받은 채권자가 누구죠? 을이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 행위와 그 변제 약정 및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 부동산 처분의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 충당하는 것은 무효이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에 수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기초적 내부 관계가 뭐가 되더라도요? 무효가 되더라도 수권 행위는 뭐예요? 유효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 수여한 행위는 유효하다. 따라서 도박 채권자로부터 미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취득할 수가 있다 해서 우리 판례는 기초적 내부 관계와 수권 행위에 대해서 뭘 취합니까? 유인서를 취하는 거예요. 무인서를 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다시 들어와서 108페이지 다시 돌아옵니다. 한 가지 이 판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로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이 뭐예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인 을과 위임 계약을 하고요. 위임 계약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뭘 했냐면 수권 행위를 했어요. 첫째, 을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수권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수권 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 행위므로. 을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따라서 수권 행위를 미성년이란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 위임은 계약이죠. 따라서 미성년이란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여기서 멍하게 표정 짓는 분들은 아직도 무엇과 무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계약과 단독행 개념이 안 돼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심각한 거죠. 심각하니까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임 계약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수권행위는 영향을 안 준다. 우리 판례는 뭘 취해요? 무인성을 취하니까. 따라서 을은 여전히 적법한 대리이므로 을의 대리행위를 미성년 이한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감각까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 수권행위 하자. 수권행위 누가 한 거죠? 본인이 한 거니까 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7번 수권의 철회.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가 결정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고요. 2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주 시험 문제 잘 내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내는데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요 수권 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땅 팔라 그랬으면 땅 팔 수 있고 아파트 사라 그랬으면 뭐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임의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지는 자책 하단의 1. 수권 행위를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우측에 118자 나오는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넘기셔가지고 110페이지 보시면 판례들이 나와요. 이 판례들을 좀 정리해 봐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수권 행위를 해석해 봤더니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거. 한번 생각해 보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첫째, 매매계약 체결하는 거 가능하겠죠. 매매계약 체결했더니 상대방이 돈을 주네요.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돈을 받기로 한 날 갔더니 돈이 없다고 연계절래요. 이러한 대금 지급 기한을 연계해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계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리는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연계해 주는 거 물론 뭐죠?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 행위를 통해서 뭔가 취득한 게 있어요. 근데 취득한 것을 팔아먹으려면 별도로 본인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 행위로 취득한 뭔가를 처분하는 건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기한을 연기해 주는 건 가능하지만 대금의 전부든 일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주는 것은 항상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어요.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연계해 줄 수도 있지만 처분행위에 할 수 없고요. 대금에 대해서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 없어요? 면제할 수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있는지 이유는 좀 이따 볼 건데요. 규제 판례 보시면 총 8개가 나와 있지만 이 판례가 뭐죠? 요거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판례는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라는 판례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뭐예요?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 있다는 판례고 3번 판례는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는 판례고 4번 판례도 뭐예요? 반복적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처분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6번 판례도 처분권이 없다는 판례고 7번 판례는 일부를 뭐 할 수 없어요? 면제해 줄 수 없다는 판례고 8번 판례도 처분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판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다음 문제는 해석을 했는데도요. 뭘 할 수 있는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 민법 118조가 적용이 돼요. 이것이 뭐냐면 앞에 있는 109페이지에 있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보충 규정입니다.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판례는 이거는
대리권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때는 무엇에 따라서요? 118조에 따라서 그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얘기니까 다르니까 구별하셔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가능한 경우 보존행위 가능하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가 가능하다라고 민법 118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처분행위는 못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교재에 보시면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에서 예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예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한 가지는 잊지 마시라고요. 임대죠, 임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느냐?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고요. 임대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왠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임대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죠? 임대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예요? 이용행위므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처분권 없는 자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뭘 못해요? 처분을 못하죠. 그렇지만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는 말은 처분권 없는 자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고, 이것도 아주 잘 나눈 부분이니까 좀 체계적으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오시면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제한이 나옵니다. 일단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일단 자기계약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네가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을이 뭐냐면 대리인인 거죠. 근데 을이 갑의 땅을 팔아주려고 가서 보니까 아우 너무 땅이 좋아요. 그래서 지가 직접 사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자기 계약이라고 하고요.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왜 금지가 되는 이유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을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가 직접 샀다는 말은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도 누가 해요? 을이 하죠. 그래서 이 자기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혼자 해요? 을이 혼자 하게 돼요. 그죠?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매대금 10원 그래도 뭐죠? 할 말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금지가 되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하면 안 되는 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땅을 사다오 매수에 관한 수권을 했는데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쌍방대리라고 하고요.
쌍방대리도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매도,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혼자 하게 되죠? 을 혼자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냐면요. 모든 의사결정 을이 혼자 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볼까 봐 금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냅두래요. 상관없대요. 굳이 막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자기계약도 가능하고 무엇도요? 쌍방대리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신청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구입했어요. 그러면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겠죠? 근데 법무사는 매도인 따로 선임하고 매수인 따로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인 매수인이 한 사람의 법무사를 선임하면 결국 법무사가 혼자서 뭐 하게 돼요? 쌍방대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가능하고 뭐요? 적법한 거예요. 따라서 등기신청은 자기계약도 쌍방대리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대리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그리고 판례 들고 있는 것은 본인의 죄송합니다.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을이 자기계약으로서 매매계약한 게 아니라요. 을이 자신의 재산을 갑에게 뭐 했냐면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는 뭐만 있어요? 이익만 있죠. 그죠? 대리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본인에게 뭐예요? 증여하는 거. 본인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이익만. 대리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권자. 그잖아요. 친권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뭐 했어요? 증여했어요. 그러면 본인에게는 항상 뭐가 돼요? 이익만 되니까 혼자 계약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계약이 뭐예요?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단순한 채무이행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채무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변제기 미돌의 채무도 변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합치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다툼도 없고요.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을 스스로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하등의 피해가 없는 거니까 채무 이행은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다만 다툼이 있거나 변제기가 미도래했다면 제외된다는 말은 다툼이 있거나 변제기가 미도래한 채무는 자기계약 쌍방대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합쳐보면 아무런 다툼도 없고 변제가 이미 도래했다면 을 스스로 결정해서 자신에게 채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뭐가요? 피해갈 게 없으니까 채무이행은 자기계약이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작년도 시험 문제는 뭐죠?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 자기계약 쌍방대리 안 돼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안 됩니다. 경계의 개념은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 매매 대금을 빌린 거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빌리는 계약 뭐로 바뀌고 있어요? 소비대차로 바뀌고 있죠.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하고요. 경계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우측에 원칙 금지가 됩니다. 3번 허용해가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하단에 위반의 효과 해가지고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임의대리 법정들이 모두 빠짐없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되고요. 박스에 나와 있는 효과는 일종의 예외입니다. 이 부분인데,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되는데, 법원에 와서 하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를 하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표정이 이렇게 어두우시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공동 대리입니다. 힘드셔서 그러죠? 힘드셔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죠? 너무 쉽죠, 민법이, 그죠? 자, 공동 대리는 어떤 문제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대리인 여러 명이면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원칙이 각자 대리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대리인이 여러 명 있고요. 만약에 법률 규정이나 수권 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을 붙이게 되면 이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공동 대리가 되고요. 이때는 공동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되고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주고요. 병에게도 네가 내 대신 세종시 가서 아파트 좀 사라고 대리권을 주는 바람에 을도 대리인이고 병도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면 을과 병은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알아서 땅 아파트 보러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을과 병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공동으로 해라 라는 특별한 뭐예요? 제한을 붙이게 되면 이제 을과 병은 공동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 뭐가 돼요? 공동 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뭘 공동을 하느냐? 그죠?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것을. 왜냐하면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뭐 해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따라서 공동을 하라는 얘기는 추운이가 같이 손잡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공동을 하고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을과 병이 어떤 아파트를 사고 어떤 금액에 구입할지 함께 의사결정을 같이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을이나 병 아무나 한 사람이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안 하죠. 누가 의사결정해요? 상대방이.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할 일이 없으므로 수동대리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친권자다. 친권자다. 자, 갑이 미성년자예요. 아버지 을도 친권자고 어머니 병도 뭐예요? 친권자라면 을과 병이 자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친권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돼요? 공동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요? 친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7살 먹었어요. 학교를 지금 보낼까 내년에 보낼까 을과 병이 함께 공동으로 결정했다면 아이를 학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다.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 의 나와 있고 하단에 2번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고 니은번 예외에서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공동의 의미는 결국 무엇을요?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거다.
따라서 3 해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공동대리 위반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대리권 남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